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상업 미술과 비상업 미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업 미술, 비상업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상업 작가, 비상업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한 분류가 실제적으로 뭐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은 실제로 그러한 작가가 존재를 하는지도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열린결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는 구분을 과연 지을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의문이 더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예술의 상업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러니까 내가 상업미술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상업미술을 그려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은 진짜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저런 건 팔리는 그림, 저런 거는 팔리지 않는 그림, 나는 저렇게 팔리는 그림은 그리지 않을 거야. 글쎄요, 내가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그린다고 그 그림이 팔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진짜 초대박으로 천재인 사람이고, 일단은 대중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와, 이거는 작가가 팔리는 그림을 그렸네, 그럼 내 돈 주고 사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작가의 뭐 작품성이나 여러가지나 뭐 여러가지 뭐 공부들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림 사실 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뭐 비교적 뭐 설치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개념적인 미술이라든가 그런 미술들이 있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비상업적인 미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나라가 잘 살수록 오히려 비상업적인 미술이 발달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서 그런 개념 미술 하고 있을까요? 물론 뭐 그 출신이어서 다른 나라로 가서 뭐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근데 그게 자국의 무대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돈 많은 나라, 아니면 미술의 중심지. 아무튼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안 되는 미술은 돈이 많은 곳에서 해요. 그러니까 예술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들도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뭐 진정한 이제 상업 미술과 이제 비상업 미술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바라보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기업일수록 아주 진짜 뭐 사업을 하듯이 뭐 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기부를 이제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물론 좋은 의도긴 하지만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기업에 길게 바라봐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기부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스포츠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물론 요즘에 스포츠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부가가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스포츠 팀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쓰는데 기업의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뭐 프로게임단이나 뭐 그런 여러가지들, 뭐 이런 스포츠나 프로게임단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들, 기업이 실제로 내가 지금 돈을 당장 버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 기업이 더 롱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예전에 세계의 미술들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이 나라에서 서로의 미술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미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영국에서 있었던 작가들의 뭐 그냥 침대만 이렇게 놨는데 그거를 예술작품으로 한다라든가, 물론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막 비싸게 돈 주고 사겠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했겠죠. 근데 결국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가격이, 그 그림이, 그러니까 그 작품이
돈이 안 되는 미술일까요? 그러니까 미술관형 전시를 한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작품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림이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혀 만약에 그 전시에서 팔릴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회 전체로 볼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미술관의 사회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서 그 지역에 그런 미술이 좀 유명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가의 미술의 아이덴티티가 발전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성, 여러 가지의 미술적 가치가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냥 직관적인 수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트바젤 같은 경우에 아트바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계권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이러한 국가다, 그러니까 이미지 제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난, 요즘에 선진국들은 이렇게 올림픽이나 막 이런 국가적인 그런 스포츠 행사 같은 걸 잘 유치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가 88 그 세계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개최를 하는 게 우리 온 국민들의 염원이었잖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보여주고, 그러니까 올림픽 자체로 돈을 벌거나 월드컵 자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다른 국가의 이미지, 브랜드, 그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미술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작품이 매매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 작품으로 인해서 뭐 사회적인 많은 뭐 개념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사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얘기를 한다라든가,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훌륭한 작가도 있고 그렇다, 그리고 어떻게 반등을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는 나라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절대로 돈이 안 되는 미술을 할 수가 없어요. 미술의 시장이 크고 사실 나라가 어느 정도 살고, 그리고 애초에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나라가 어느 정도는 좀 먹고 살만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술은 뭐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의식주가 해결이 된 다음에 그림을 구매를 하든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된 다음에서는 뭐 돈이 꼭 많다라고 뭐 미술작품을 구입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내가 지금 집도 없고 뭐 당장에 다음날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미술품을 사거나 미술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곳에서도 뭐 길거리 음악이나 여러가지 쿠바 같은 데서는 음악을 많이 즐기잖아요. 그렇지만 미술은 사실은 나라가 돈이 많아야지 즐길 수 있는 것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랄까 조금 더 그런 게 있죠. 아주 여기까지 하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기 자국민들의 미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커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미술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그런 역사가 좀 짧기도 하고, 뭐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안 되는 미술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림 그려서 작품 팔지 않겠다, 나는 작품으로 돈 벌고 싶지 않다,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이 가능한 일일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능해요. 물론 이제
나 돈 없다, 돈 없는데도 그러지 않다. 근데 돈이 있다 없다라는 것의 문제는,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나 돈 진짜 없다 싶은데 건물주인 사람도 있고, 뭐 빌 게이츠에 비하면 나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야, 범죄와의 전쟁 보면은 최민식이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아직도 욕심이 더 나냐고 하니까, 뭐 어떤 누구누구 맨키로 하려면은 나는 아직 멀었지, 뭐 나는 뭐 짜발이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적다는 사람들마다 다 이제 기준은 다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업작가로 해서 24시간 하루 종일 작업만 하는 사람인데, 나는 작품을 절대로 하나도 팔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뭐 집에서 지원을 해주건 어떻게 하든 일단은 뭐 작업실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잠잘 곳과 의식주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물론 전업작가를 한다고 해서 그림을 팔아가지고 내가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나라라면 그게 더 힘들겠죠. 아무튼 저는 상업적인 미술과 비상업적인 미술, 그것의 경계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에는 좀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까지의 상업성,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아주 옛날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 민중운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비상업적인 미술을 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지금 되게 비싸다는 얘기라는 거죠. 아니면은 고흐의 작품 같은 경우를 보면서, 와 진짜 가난하게 살았던 고흐 하는데, 그 사람 찍고 지금 수백억 수천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그게 시간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가격이 매겨지고, 아니면 상업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나리자 그림 같은 경우가 가치가 뭐 얼마라고 하는데, 그게 1조 원이라고 한들, 지하주차장이 좀 꺼졌네, 이제 어둡네요. 프랑스에서 모나리자를 팔까요? 이게 1조 원인데 나라가 지금 부채가 많으니까 1조 원짜리 그림을 팝시다 해서 모나리자를 팔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제 대외적으로는 모나리자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엄청난 뭐 자존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나리자 갖고 있으면은 전 세계에서 그거를 보려고 한 해에 몰려드는 관광객만 수백만 명이잖아요. 네, 그러한 상업적인 가치도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삐삐삐 거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주차하는 중이어서. 네, 아무튼 조명을 좀 켰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저는 약간은, 그러니까 뭐 비상업적인 것과 상업적인 것의 경계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어쨌든지 세상 모든 것은 반대적인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의 기준으로 두느냐가 중요한 것일 텐데,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지. 저 작가는 뭐 돈 되는 그림, 저거는 뭐 상업미술, 저거는 비상업적인 미술, 이거를 누군가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보면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디자인이라는 게 상업적인 미술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디자이너들도 예술의 경계에 들어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은 디자이너들은 예술가가 아니고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예술성이 있는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뭐 다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우리 채널의 가족분들, 네, 아주 소수의 이런 취향이신 분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